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ES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정 안팎에서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신혼 희망타운을 비롯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풀리자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전북, 경북 등 지역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도, 습도는 77%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전주 15도, 대구 14도, 광주,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9시 9분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 지진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시 57분 25초에 대만 카오슝 서북서쪽 196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영향은 없으며 대만 기상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 지진 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할 수 있는 뉴스 가운데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부부싸움 이후에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수차례 던진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해 아동의 친부모라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은 확대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예스앱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앞서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똑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실 때 끊이질 않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요. 화장실에 강구많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좀 거짓말을 한다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해서 결국 숨지게 한 부모들,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짐승도 새끼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미리 신고해 주어야 하고요. 정부와 시민사회도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아동학대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한 중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내가 무심코 우리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학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퍼지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범이 수치로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집계한 아동학대 사범을 보니까 5,456명이었고요. 이게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배,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62배 폭증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수치 차이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아동학대 행위자예요.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거나 하는 그런 성격적 특성이나 또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여건 등 다양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부모의 양육 기술 부족이나 또 태도의 문제, 또 이상 성격이나 약물 중독, 그리고 가정 내 부부 갈등이나 경제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는 경우가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모나 미숙한 부모, 무책임한 부모,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부모들에 대한 그런 분석을 했는데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아동학대 가운데서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친부모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미숙한 부모들이 문제다 이렇게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대부분 그 훈육하고 이 체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훈육 태도를 고집하는 부모들이 대체로 아동학대를 한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 나아가서 이제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양육 태만 또 유기 등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부모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명한 그 교육심리학자 스키너 박사가 말을 했는데요. 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체벌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부모가 때리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때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마지막으로 훈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스키너 박사는 80%가 사실은 자녀에 대한 훈육을 가장한 자기 화풀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부부싸움의 희생양이 되거나 일방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행동이 아무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또 반복되면서 아동학대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녀를 때리면서 훈육하는 그런 부모들의 경우는 그들도 자녀였을 때 결국 그들의 부모로부터 맞으면서 자란 경우가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통계에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입스칸이라고 그래서 국제 아동 학대 예방 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학대를 하는 부모의 95%가 어린 시절에 학대나 폭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과거 경험이 학대 행위를 유발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네. 폭력도 결국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가정 폭력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문제 그게 음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가정과 또 다른 영역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도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얼마 전에 또 제기가 됐어요. 그 멍이 든 아이들은 심지어 선생님이 대변까지 보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 이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 아동학대 발생이 한 3.4%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대체로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4년 과정의 보육 과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일부 교사들을 보면요. 우선 그 경험 미숙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그 보육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이제 성격적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어떻든 간에 보육교사라고 하면 낮 동안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보육교사의 책무,
이것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낮 시간대 부모를 대신해서 보육해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이런 교육 당국도 강화된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의무화되는데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 등급 최하위인 D등급을 줘서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종래의 그 어린이집 인증 제도에 대해서요. 예. 일부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일단 평가의 내용은 보다 강화돼야 되고요. 예. 평가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급격히 해결되리라고 볼 수 없듯이 예. 이 보육 환경의 변화 없이는 평가 인증 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급격히 호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또 바람직한 보육 태도를 학습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또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각종 보상제도라든지 또 예산의 증액을 통한 교사 한 명당 아동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뭐 이런 그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무조건 철퇴만 내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런데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신고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 신고 의무자지만 상대 가해자가 직장 동료라서 혹은 가족이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00년도에 처음 아동복지법에서요, 이 아동학대를 이제 범죄로 이렇게 처벌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이게 2014년 9월 29일에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렇게 하고 그 벌금형도 많이 이제 늘어나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신고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시민사회가 인식해야 되고 또 이제 신고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그 극심한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웃이나 뭐 가정이나 또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좀 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런데 신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더라도 신고를 당한 그 가해자 대부분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례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면서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아동학대 같은 양의 정도의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최고형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같은 다른 반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데 동료로서 예를 들면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5년까지 올라가고요. 상당히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좀 더 그 법 시행 의지가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 미숙한 부모들에 대한 문제 앞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찍이 예비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참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까요? 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외국에서 보면요. 이 부모 교육이 뭐 하루 이틀 뭐 몇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공교육 과정에서 이 부모 교육이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예비 부모 교육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이제 할 때는 뭐 이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하면 이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양육 기술,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들이 이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예.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돼야 되고요. 아까 질문하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체로 다른 나라에 보면요, 롤플레이라고 그래서 뭐 역할극이라든지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토론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예. 또 실습 이런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교육들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가 증가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충남과 경북,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습니다. 충남이 25조 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돼 가장 많았고 경북 16조 1천억 원, 울산은 13조 6천억 원이 각각 유출됐습니다. 반면 서울 등 7개 지역은 반대로 소득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이 월등히 높은 40조 3천억 원의 소득이 들어왔고 경기도가 22조 원, 부산은 8조 4천억 원이 각각 유입됐습니다. 보고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이라면서 유출입 지역이 2000에서 2016년에 걸쳐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입 유출 심화로 분배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성시 당왕동 옛 안성병원터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 3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토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 절차 지원을, 경기도시공사는 시공과 관리 운영을 맡게 됩니다. 경기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과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 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과 목욕업소 58개소를 프리미엄 업소로 선정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디렉터리북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프리미엄 업소는 시설과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미용과 목욕업소로서 동일 장소에서 2년 이상 영업하고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디렉터리 북에는 업소 전경사진과 소개글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65살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나눠준 결과 우울감과 외로움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려식물은 정서적으로 의지하려고 가까이에 두는 식물로 원예 치료 기능을 고려한 신조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반려식물은 관리가 편하고 꽃과 열매를 맺는 백냥금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가막산 생태보건사업이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가막산 생태보건사업을 통해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 9,500제곱미터의 환경친화적 쉼터와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건인 수해 문제가 해결되고 가막산은 힐링 생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다음 달 3일부터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전산 추천 방식으로 뽑을 예정인데 내년 1월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모집 자격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대학생이며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야구 교실을 엽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다음 달 8일부터 석 달 동안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8 함께 서울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동계 특강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0분씩 진행되며 4주 강습 기준 수강료는 초등학생 4만 5천 원, 중학생은 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신혼 희망타운을 비롯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국선 변호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거죠. 경기도는 다음 달 12월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 담당관 연결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김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도민들에게 행정심판 제도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행정심판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예.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군수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했거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은 비용도 꽤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심판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담당관님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원하게 된다고 제가 앞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 1일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예. 행정청과의 송사에서 이기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조리 있는 설명도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법리 논쟁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아무래도 취약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예,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그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네, 현재 도내 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추천을 받았고요. 이번 달 내로 한 20명 정도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진행 중인 사건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선 대리인 기다렸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 이 부분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리기일 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청서가 접수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건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참여해서 진행한 행정심판 사건이 종결되면 경기도가 국선대리인에게 사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변호를 맡을 국선대리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힙니까? 예. 저희 그 도내 변호사로부터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예. 이분들 중에서 한 20명을 유쳐갈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저희가 이제 그 지원 대상자가 이 국선 대리인을 찾아가기 쉽도록 시군별로 그 지역을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고요. 예. 또 경력이라든가 전문성, 공익활동 내역 이런 것도 국선 대리인 선정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마디 하시거나 혹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까지 알려주신다면요? 네네. 그동안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돼서 권리구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 담당 부서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 창구에도 안내문을 비치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선대리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청 행정심판 담당관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있습니까 혹시? 네, 031-8008 2163번입니다. 예, 경기 지역번호 031-8008-2163, 8008-216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런 국선 대리인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 담당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 부동산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얼마 전에 신혼 희망타운 공급을 10만 호에서 15만 호로 늘리고 또 12월에 위례 신도시 곳에서 선도지구를 첫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첫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오는 12월에 위례 신도시에서 508가구 그리고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입니다. 모두 경기도에서 공급되는데요. 입주의 모집 공고일은 위례가 12월 21일 그리고 평택 고덕이 12월 28일입니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에는 12월 27일부터 28일이고요. 평택 고덕지구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서 12월 초부터 LH공사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대공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청약하시기 전에 미리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혼희망타운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격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보육이나 육아지원 같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서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5만 호를 공급하되 분양형과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장기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예정인데요. 기본 자격은 이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그리고 결혼을 한 1년 정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시면 됩니다. 예. 이 중에 이제 혼인 2년 이내나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30% 정도를 이제 가점제를 통해서 우선 공급하고요. 자녀 물량 70%도 가점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신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제 외벌이는 120%여야 하고요.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서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부동산 같은 순자산이 약 2억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그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가 650만 원이고 외벌이 120%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나 평택 고덕지구 분양 면적, 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궁금한데요. 또 기준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데요. 위례 신도시 전용 면적 46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9,700만 원, 그리고 55제곱미터는 4억 6천만 원이고요. 평택 고덕지구는 46제곱미터가 1억 9,900만 원, 그리고 55제곱미터가 2억 3,800만 원입니다. 특히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예. 주택의 매도나 대출금 상환할 때 대신 이제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지 자녀의 수에 따라서 차익 공유 비율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전매 제한도 있는데요. 최대 5년에서 8년이고 또 실거주 의무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예,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대출해주는 고유형 모기지, 이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분양 가격의 70% 범위에서 총 4억 원까지 30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금리는 1.3% 고정금리입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되니까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환수 차원에서 주택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예.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 가액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분양자가 최소한 분양 가격의 30% 정도는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정부가 왜 이런 기준을 정했냐면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제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약 80%가 순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해당 단지의 경우에는 위례나 평택 고덕지구의 경우 위례 신도시는 2억 5천만 원의 분양가를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영 모기지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평택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대출 여부를 소분양자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30년 기간 안에 대출 종료 시에 대출 비율이나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공유 비율을 정부와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위례, 평택, 고덕, 신도시가 결정이 됐는데요. 내년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공급될 주요 부지들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혹은 결정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한 80% 정도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2019년에도 신혼희망타운 1,522세대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2분기에는 성남 중랑구 양원지구, 그리고 3분기에는 하남 감일지구, 그리고 화성 동탄 2지구, 고양 지축지구, 남양주 별내지구의 분양 물량이 있고요. 4분기에는 강남 수서 역세권 사업장과 파주 운정 3지구와 와동지구, 그리고 화성 분담 2지구에서 꾸준하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023년까지 구 성동 구치소 부지라든지 과천 지식 정보타운, 김포 구천지구, 구리 갈매지구, 과천 주암, 성남 금토동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는데요. 공급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해는 2021년이 될 전망인데
정부가 애초에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이제 물량을 크게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결혼 7년 차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관심 가지고 분량에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현재 분양가가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입주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뭐 불만들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신혼 희망타운이 어떻게 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11월 26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You Belong With Me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바깥 나가실 때 미세먼지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